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금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이 시간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시국이 좀 어수선한데 그래도 사건, 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어요. 이 사건, 사고 시청자분들에게 궁금증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수선한 시국이어서 그동안 사실 좀 통과되기를 기대했던 법안들이 많았는데 일체에 네. 묻어질까 봐 그것이 저는 좀 염려됩니다. 그렇군요.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계속 가야 되니까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 함께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사건, 사고와 화제의 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입니다. 브레이크 작동하지 않았다. 대부분 이제 급발진 교통사고에서 많이 나오는 말인데요. 열차와 충돌한 SUV 운전자, 저도 영상 봤는데 며칠 전에 그 서울 금천구청역 인근에서 SUV 차량이 열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전 운전자와 탑승자가 차에서 내렸다고 하는데요. 사고 당시 자세한 상황 살펴볼까요? 그 벽을 뚫고 들어가는 그 사건인데. 여신이 보셨군요. 네, 봤습니다. 네. 서울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부근에서 한 승용차가 담벼락을 부순 뒤에 승객 약 300명을 태운 열차와 충돌한 사건이 영상 나오고 있는데요.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네. 이 소방당국과 코레일에 따르면 때는 12월 1일 오전 6시 46분 정도였습니다. 네네. 이 보셨던 저 하얀 승용차가 선로 방호 담벼락을 먼저 부숩니다. 부순 다음에 선로까지 들어선 다음 서동탄 하행선 열차와 결국 충돌을 했다고 하죠. 네네. 이 보셨던 그 영상을 보시면은 흰색 SUV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담벼락과 충돌하고 그 후에 벽돌들이 주변에 나뒹굴고요. 그 후에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오히려 열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아주 충격적으로 보이는 저 모습이죠. 영상 뒤에잖아요. 저 영상 뒤에 열차가 또 와서 차량을 들이박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그렇죠. 얼마나 아찔한 장면인지 참 보는 사람이 놀랄 따름인데요. 이 사고로 큰 인명사고가 있었냐 하면 다행스럽게도 승용차를 운전했던 50대 남성과 동승자인 여성은 경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고요. 차량이 담벼락을 뚫고 선로에서 멈춘 직후 하차를 한 덕분에 더 큰 피해는 막았다고 합니다. 열차는 큰일이 없었나 굉장히 염려되죠. 열차는 운행을 멈추었고요. 탑승객인 약 300명은 사고 50여 분 뒤인 오전 7시 35분경 금천구청역에서 하차를 해서 다른 열차로 갈아탔다고 합니다. 다행히 승객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열차가 석수역으로 진입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진행 속도는 느리게 운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사고의 수습을 위해서 하행선로 두 곳 중에 한 곳이 통제가 되면서 오전 9시 2분 하행선 전동열차의 운행이 재개될 때까지 고속열차 8대와 일반열차 9대, 전동열차 20대가 총 한 10분 내지 40분 정도 지연되는 정도의 불편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운전자에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고가 벌어진 것인지 경찰 조사에서 물었더니 운전자는 사고 직전 이미 기아대교 삼거리에서부터 1차 선행 사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뒤로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기에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일부러 대로가 아니라 샛길로 빠져나왔고 샛길로 들어왔다가 스스로 담벼락을 들이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 우리 좀 의심되는 부분이 있죠. 음주 그렇죠. 아닌가?
약물 아닌가 의심될 수 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운전자 50대 남성에게 음주나 약물은 감지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경찰은 앞서 운전자가 말했던 앞선 선행 사고에 대한 정황을 좀 조사한 뒤에 좀 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사고 원인은 좀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좀 다행입니다. 그런데 또 바로 어제 경기도 의정부에서도 한 식당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운전자 역시 급발진을 좀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변호사님. 네, 5일이었습니다. 오전 9시 15분 경이었고요. 예. 의정부시의 한 식당 안으로 3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한 차량,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가 사진 나오고 발생했습니다. 있는데요. 예, 보시는 것처럼 의정부시에 있는 운영 중인 식당이었는데요. 네. 다행스럽게 운영을 시작하기 전이라 내부에 손님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고요. 네네. 이 사고에서도 혹시 운전자가 음주나 혹은 약물이 아닌가 했을 때 그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운전자의 진술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갑자기 차량이 급발진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경찰은 운전자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지금 계속 교통사고 후에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청역 안타까운 사고였죠. 역주행 사고 운전자도 급발진을 주장을 했지만 결론은 아닌 것으로 좀 판명이 났잖아요. 실제 급발진을 주장하는 운전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바로 급발진 감정을 하는 기관이죠. 예. 이곳에 따르면 급발진 감정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국과수가 감정했던 급발진 주장 사고가 총 114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계속 느네요. 예, 아직까지 네. 올해가 맞춰지지 않은 걸 감안했을 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해에 105건을 넘어선 수치를 보이고 네.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국과수의 급발진 감정은 2020년까지만 해도 저 정도였는데 57건 정도였는데 네. 21년으로 넘어서면서 56건 그리고 2022년 넘어서면서 76건이다가 그러다가 작년에 큰 폭으로 늘더니 이제 올해는 벌써 114건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한 일선 경찰서의 교통과장에 따르면 사고를 낸 운전자가 급발진 주장을 도무지 굽히지 않는 경우라면 예. 급발진이란 것은 도저히 일선 교통과 측에선 도저히 판단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과수의 네. 감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난 7월에 있었던 아주 충격적인 시청역 역주행 사건 이후로는 오히려 급발진 주장이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 지켜봤으니까요. 그렇죠. 네. 감당이 안 될 정도다라고 네.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시청역 사건처럼 올해 10월까지 지난 5년간 국과수가 감정했던 382건의 사고 중에서 실제로 급발진으로 판명난 사고는 0건이었습니다. 없다라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속 페달을 운전자가 잘못 밟은 것이다라고 확인이 됐는데 그러한 경우가 85.6% 327건을 차지했고요. 나머지는 이미 차량이 대파되어서 감정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네. EDR 사고 기록 장치가 없어서 감정이 불가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쯤 돼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다, 운전자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했더니 60대가 45%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70대가 27% 그리고 50대가 18% 순이어서 이 대목에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위험 수치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국가수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급발진이 될 확률은 길거리를 갔다가 벼락을 맞을 확률보다 더 낮다라고 표현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급발진 감정을 낮추어 달라는 취지로는 보입니다만은 국가수 감정 관계자의 의도 혹은 희망에도 불구하고 밀려드는 급발진 감정 요청으로 국가수는 지금 업무량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재판을 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재판에서도 또 많이 다퉈지는 경우도 좀 있는데 그 서울 시청역 사건도 결국에는 가속 페달에서 신발
어떤 흔적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구속 수사를 했었던 사안이었는데 요즘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페달 브레이크 CCTV 뭐 블랙박스 이런 거 설치하자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님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사실 국가수의 감정 결과에 대해서 마냥 믿기는 어렵죠. 네.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말로 네. 이 거대한 자동차 만드는 제조사에 맞서기에는 우리 맞아요. 너무 힘이 없지 네. 않냐 이런 네. 이야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영건이라고 봤던 내용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은 예. 감정 불가하거나 EDR 기록 장치가 없는 것이 더 좀 상당수 있었던 것 있으니까요. 같습니다. 예. 이런 점 본다면은 네. 대안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맞아요. 소개해드렸던 사건을 보더라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징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조차도 사실은 이게 전자장치로 점점 더 차량이 변동되면 옛날에 이제 기계장치였는데 지금은 전자장치로 좀 이동을 하면서 전자기기들 간의 어떤 쇼트 현상이나 아니면은 전자기기의 오작동 뭐 저희가 컴퓨터를 쓰더라도 한 2년 정도 되면 핸드폰이나 노트북이나 이런 걸 쓰더라도 2년 정도 되면 약간 좀 이상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어떤 전장장치가 된 자동차도 분명히 어떤 그런 부작용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도 좀 있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보실까요? 허위 진술 받고 증거 꾸민 사건. 어떤 사건을 좀 말하는 걸까요? 박준영 변호사님,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님이시네요. 15년 전에 어떤 순천의 한 마을에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부녀가 재심을 받게 됐는데요. 우선 어떤 사건인지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지금 소개해드릴 사건은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에서 재심 공판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2부는 각각 살인, 존속살인 혐의를 받은 남성과 그의 딸 두 사람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최근 3일에 열었다라고 합니다. 사건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일이었는데요. 청산가리를 섞은 막걸리를 아내와 그 지인에게 마시도록 한 그 남편과 그 딸에게 법원은 살인죄 그리고 존속살인죄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처음에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했었죠.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이제 두 명을 살해하고자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럴 만한 동기가 무엇이 있었냐 했더니 글쎄요 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그 아버지와 딸 간의 부적절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하죠. 그런 부분 때문에 아내에 대한 불만을 품은 나머지 그 아내와 아내의 지인을 청산가리가 들어간 막걸리를 통해서 살해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존속살인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검찰은 판단을 내렸고요. 그에 따라 기소를 했는데 공교롭게 1심 재판부는 이 두 모녀에 대해서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검찰 항소했습니다. 항소하자 오히려 2심 재판부는 이 두 모녀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부친에게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딸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뭔가 석연치는 않네요. 근데 뭐 삼내 슈퍼 살인 사건, 우리 재심의 영화 재심의 어떤 또 이렇게 좀 바탕이 됐었던 사건, 군산에서 또 간첩단 사건, 왜 이제 지금 이것도 순천인데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에서 뭔가 수사들이 자꾸 뭔가가 그 시절에 잘못됐었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중앙정부의 손길이 안 미치는 건지 왜 이런 자꾸 재심을 할 만한 사유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지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데요. 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었던 부분이 상당히 좀 또 이 재판에서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확 바뀌었잖아요. 대법원까지 유죄로 확정을 됐는데 어떠한 이유로 좀 뭔가 증거가 또 새로운 증거나 사실관계가 밝혀져야만 재심이 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어떤 이유로 재심을 하게 된 겁니까? 예.
일단 이 두 부녀에게 상당한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예. 사건을 둘러싼 의문이 끊이지를 아, 않았습니다. 네. 먼저 막걸리였습니다. 네. 이 막걸리의 구입처로 지목된 식당이 있었는데 네. 수사 과정 도중에 밝혀졌겠죠. 네. 그런데 확인을 했더니 그 식당에서는 범행에 사용되었던 그 막걸리를 주요 취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 팔지 않았던 그래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이상하고 네. 또한 범행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청산가리에 대해서 네. 피고인들에게 입수 시기와 경위 그리고 감정 결과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명확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 봤을 때에는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실제 재판에서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굉장히 극히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었던 것이죠. 피고인인 그 부녀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유죄 확정 10년 만인 2022년에 재심을 청구했고요. 네네. 지난 9월에 대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절차에 대한 결정이 결국 내려졌습니다. 네. 결국 그것 때문에 최근 광주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게 된 것인데요. 즉 네. 재심 청구인 측에서는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재심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열렸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의 자백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타 정황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들의 살인죄 혹은 존속살인죄의 유죄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네. 이에 대해서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좀 전에 사진 보셨겠지만 재심 변호사님으로 유명하신 박준영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재심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피고인 측 박준영 변호사께서는 일단 검찰 측 항소는 기각되어야 된다. 피고인 측은 무죄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먼저 수사 과정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네. 알고 봤더니 이 딸이라는 사람은 이 경계성 지능 장애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아울러 그 부친도 여러 가지 지능의 장애가 좀 있는데 네네. 이러한 피고인들을 상대로 해서 변호인은커녕 요즘에 이야기하는 신뢰관계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 장애인 조사할 때에는 그 장애인의 진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장애인이 마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을 항상 동석하도록 형사소송법이 규정을 하고 있죠. 네. 변호인은커녕 신뢰관계자도 없이 진술을 받아서 피의자의 그러니까 피의자의 변론에 대한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글쎄요, 이제 박준희 변호사님 주장에 따르면 검찰 수사관 측은 가설의 시나리오를 주입해서 제멋대로 조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다. 심지어 이들이 문맹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서의 내용을 열람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열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 수사 과정에서 문제를 삼고 있고요. 아울러 두 번째로는 이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전부 자백을 했는데 이 자백을 받는 방법이 굉장히 위법했다라고 합니다. 검찰 측이 강압과 기만으로 신문조서를 작성했던 부분이 있었고 신문조서에서도 실제로 피의자들이 의도하거나 진술한 것이 아닌 왜곡과 과장을 담아서 신문조서가 완성되었으므로 요컨대 신문조서는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검찰은 분명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를 더하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무죄를 증명할 만한 수사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증거를 감추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들이 과연 막걸리를 구입했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입차가 취급하지 않는 브랜드의 막걸리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막걸리 구입한 경로에 대해서 폐쇄회로 CCTV를 확보했을 터인데 네. 그 폐쇄회로 CCTV 상에 이 피고인 측의 차량이 찍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즉 피고인 측에 유리한 CCTV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숨겼다. 그리고 청산가리라는 것이 이들이 당시 오이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농부들의 진술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또 하나 더 하자면은 막걸리에다 청산가리를 넣는 데에 사용되었던 플라스틱 숟가락이 있었는데 이 플라스틱 숟가락에 공교롭게도 청산가리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국과수의 검출 결과가 감정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한 채 오히려 청산가리 추정량을 꽤 맞추듯이 조사했다 등등 이런 부분 봤을 때에는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무죄가 분명하다라는 것이 재심 청구인 측 그리고 변호인 측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 증거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진짜로 수사기관이 실적에 좀 눈이 멀어서 뭔가 이런 단순히
어떤 증거를 취합할 수 없는 시골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부당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분은 좀 시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재심이 발생하는 사안들을 봤을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에 자백보강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근데 이 자백보강법칙이라는 게 사실은 자백 말고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해서 이 처벌을 하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부터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삼례 나라 슈퍼 살인 사건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백에 의존하는 어떤 이런 관행, 수사 관행, 좀 이제는 좀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변호사님. 이번 재판 과정에서 그렇다면 핵심 쟁점은 어떤 부분이 되시라고 보시나요? 예. 사실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자체가 이미 그렇죠. 피고인들이 예. 수사 과정에서 언급했던 자백의 진술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어느 정도 판단이 있었다고 예, 예.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인들이 문맹이거나 혹은 그렇죠. 지능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은 네. 그들로부터 받았던 자백 진술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측도 이것을 넘어서는 객관적 증거를 네.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검찰 측에서는 수사 과정은 적법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의자로서 자백했던 내용은 충분히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조사에 직접 조사를 시행했던 경찰관, 그리고 검찰 수사관, 검찰 측 모든 수사관들을 다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네. 있고요. 한편으로는 변호인 측에서는 변호인 측 역시나 수사관들에 대한 증인 신청과 더불어서 주변의 농부들 등까지 다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는 객관적 증거라고 보입니다. 더 이상 피의자의 자백으로만은 이 사건의 그러니까요. 유죄를 논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백에 의존하는 이 수사 관행은 이제 좀 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폭행하고 협박해서, 그 CCTV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받는 과정에 CCTV도 나왔는데, 수사관들이 뭔가 자꾸 어느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백을 받아내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너무너무 무서웠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어떤 얘기일까요? 응급실 찾다가 사망한 소년의 어머니. 이 응급실을 찾다가요. 모야모야병 투병 중 뇌출혈로 쓰러진 10대가 응급치료 지연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년의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세한 상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지난 12월 3일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예. 수원시 우만동에 거주하는 16세 소년이 예. 지난달 15일 오전 12시 30분쯤 뇌출혈로 쓰러져 구급차가 긴급 출동했지만 진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했다고 하고요. 결국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 사망했다라는 것을 소방당국이 밝혔는데요. 예. 구급대원들은 응급한 상황에 취한 이 16세 소년을 싣고 인근의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두 곳을 포함해 접촉 가능한 모든 병원을 다 연락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료 거부 답변이 돌아왔다고 하죠. 겨우 집에서 9km 떨어진 병원을 찾았고, 네. 그곳 응급실이 연결되어서 첫 신고 70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은 수술이 어렵다라면서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시 또 4시간 가량이 흘렀고, 이 응급한 상황에서 이 16세 A군의 뇌수술은 첫 신고 후 6시간이 지난 오전 6시 반경에야 결국 집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때문일까요? 결국 이 소년은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1주 만에 숨진 사건이 최근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젊은 인명이 또 사망을 하게 됐는데, 진료가 거부됐던 이유 역시나 좀 의료진 부족 때문이었을까요, 변호사님? 예. 일단 이 소년을 받아주지 않았던 대학병원 측에게 예. 물었더니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어서 불가능했다라거나, 예. 아니 응급실에 의료진이 없어서 배후 진료가 불가능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소년이 어떤 지병이 있었느냐 봤더니 모야모야 병이라고요. 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주요 혈관이 점차 좁아지면서 막히는 질환인데, 네. 이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촬영을 했을 때 마치 뭉게뭉게 구름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보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야뭐야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죠. 담배 연기가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네네. 하는데요. 네네. 이런 부분 때문에 응급한 처치가 누구보다도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러한 날에 이 어머님은 응급실도 혹은 집도할 수술을 해줄 병원조차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아들에게 좀 참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고요. 하지만 정신은 반드시 차려야 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님 말씀으로는 병원을 찾지 못한 이러한 순간이 너무너무 무서웠고 진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아들의 말이 좀 가슴이 미어지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는 할 수 있는 말이 조금만 기다리라, 정신을 차려달라. 참 여러모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변호사님. 시국도 시국입니다만 어렵사리 꾸려졌던 뭐 여야 의정 협의체도 의대 정원 문제로 좀 자초가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로 전국이 혼란스럽고 의정 갈등을 논의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특히나 계엄령 포고문에 또 48시간 내에 복귀하라라는 내용도 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의정 갈등, 뭐 국민들 환자들의 생명이나 어떤 이런 질병 치료에 대한 부분보다는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만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괴로운 상황입니다. 이런 사이에 국민은 아프고 누군가는 응급실 뺑뺑이를 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의정 갈등이 점차 장기화되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이러한 와중에 일명 구급차 뺑뺑이, 응급실 네. 뺑뺑이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구급차 제2소음 건수 3,071건으로 전공의 사직 사태 이전 190일 동안인 지난 8월 11일부터 지난 2월 17일까지 집계치 대비 4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판결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즉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이 일명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숨지자 이처럼 환자 수용을 거부했던 병원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보조금을 중단했던 처분에 대해서 정당했느냐? 라는 법원의 재판이 있었는데 법원은 정당했다라는 판결을 내어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민형사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의료진들의 어떤 도의적, 뭐 법적인 책임은 둘째치고라도 도의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들은 분명 후세대가 역사가 판단할 것 같은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기적인 행위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고 앞으로 아마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계속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보험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좀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살해 뒤 시신 지문으로 수천만 원 대출입니다. 살해 뒤에 시신 지문을 이용을 해서 수천만 원 대출을 했다. 주제 텍스트를 보고 참 당황스러운데요.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에 피해자 명의로 수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여기에 숨진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을 했어요. 변호사님, 수법이 상당히 엽기적이다. 무슨 영화에서 본 한 장면 같아요. 손으로 설마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거 한 건 아니겠죠? 예,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예.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에 피해자의 명의로 수천만 원의 대출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한 예, 30대 남성이 결국 검거가 됐고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요. 아. 김천시 율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네. 지난 12일 오후 7시경에 김천시 율곡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던 다른 남성을
남성에 대해서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만들었다고 하죠. 실제로 숨지는 그 흉기를 휘두르기 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 피해자가 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가해 남성인 피의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살해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말씀 주신 것좀 더 엽기적인 것은 네. 피해자가 숨지고 난 이후에 피해자의 지분을 스마트폰에 직접 갖다 대서 인식을 시킨 다음에 6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피해자의 현금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거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등의 범행을 대담하게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죽이고 나서 그 손을 갖다 대서 스마트폰을 열고 심지어 거기서 또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는 대담함. 와,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 심지어 이 피의자가 숨진 피해자 행사를 했다고도 하던데 어떤 식이었습니까? 예. 이 가해자는 예. 피해자가 숨진 이후에 마치 피해자인 양 행세를 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를요?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 했더니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신분증을 병원에게 제출해서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고요. 예. 이 피해자가 출근을 하지 않자 가족들이 걱정을 했겠죠. 예. 예. 경찰과 가족들이 집으로 찾아가게 되자 이 가해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마치 피해자인 척하면서 나는 지금 집에 없다. 나는 지금 통영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가족들에게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범행으로부터 일주가 지난 뒤 19일에 김천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이 남성은 경찰로부터 검거가 되었고요. 그는 김천 지역의 모텔 3곳에 계속 숨어 지내 있었던 것으로 네. 밝혀졌습니다. 왜 살인범들은 자신의 어떤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행위들을 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살해 흔적을 좀 감추려고 한 정황도 좀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경찰에 우발적 범행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또 이게 실제 우발적 범행인지 아니면 계획적인 범행인지 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일단 이 남성은 자신의 범행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진술을 경찰에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하지만 이 남성의 우발적 범행 진술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범행 전에 오피스텔 주변을 막 돌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것과 같은 정황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이 피의자, 가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긴 어렵다라고 보고요. 또 경찰 조사 결과 이 가해 남성은 살해를 이후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에탄올과 물걸레를 직접 구입하려고 하는 등의 시신을 숨기고 또 살해 흔적을 감추려고 시도한 정황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들으면서도 좀 정상적으로 들리지는 않는데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좀 진행을 했다고 해요. 시청자분들도 이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가 형량에 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사이코패스 특징 중 하나가 재범 위험성인데요. 높다는 건데 그러면 형량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했다 혹은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 범행했던 가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사이코패스 여부는 사실 형벌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근데 더 위험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를 왜 하느냐, 왜 하는가 했을 때에는 일단 범행 동기나 재범 가능성을 판단해서 유사한 범행을 막고자 하는 수사기관 측의 정책적인 의도가 좀 있다라고 하고요. 아울러서 추후에 뭐 전자발찌라든지 보안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내릴지에 대한 판단함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자체가 좀 부정확하거나 진단 검사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실제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에 의하면은 죄책감이나 후회, 공감 부족, 냉담함, 충동성 이런 내용 항목을 기준으로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총 20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주변에 있는 그 수사관 등등이 수사 기록과 과거 전과 기록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체크한다라는 게 최근에 좀 드러났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이것을 믿을 수가 있냐, 이걸 가지고 형벌에 반영하는 것이 맞냐, 보안 처분 반영하는 것이 맞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조두순이 40점 만점에 29점 받았다고 뭐 하네요. 그렇고 아무튼 일면식이 없는 인물을 좀 살해를 했고 피해자의 지문을 이용해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시신을 숨기고 살해 흔적을 감추려는 정황까지 파악이 됐는데 형량이 저는 상당할 것 같이 예상되거든요. 변호사님, 처벌 수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최근에 있었던 그 예. 결혼자금 마련할 목적으로 네. 택시기사를 살해했던 남성에게 징역 30년형 선고됐던 예를 네. 좀 비춰보면은 네. 그보다 조금 더 잔혹하고 네. 살해 이후의 정황도 죄질이 나쁘다는 점 감안했을 때는 징역 30년형보다는 더 추가로 선고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만 네. 법관의 판단이겠죠. 네, 무기징역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이죠. 이게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 너무 잔인해요. 제가 얘기 들었을 때. 어쨌든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 주제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요. 진화하는 불법 추심, 대책 마련 시급입니다. 불법 추심 공정화의 법률,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불법 추심을 못하게 하는 법률도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즘 확실히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경제들이 어려울 텐데 그러면 그럴수록 사실 돈을 못 갚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불법 추심이 사실은 좀 많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가 지난 9월에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저희 생생법률쇼 앞으로도 불법 추심에 시달리시는 분들의 상담 사연이 종종 도착하는데요. 연이율이 상상 이상으로 높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막아놨는데 제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받는 이유 뭡니까? 예, 연이율을 계산을 해보면 예. 연 1000% 육박하는 건 뭐 아주 우스운 사례들이죠. 네. 실제로는 자신이 갚아야 될 것이 하루에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다라고 생각할 뿐이니까 이것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그렇게 고율로 책정이 되는 것인데 일수를 받다 보니까 그런 거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이 최근에 그 싱글맘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이 앞으로 불법 추심에 대해서 엄단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경찰 측도 구속수사 방침을 밝히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단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예. 카카오톡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예. 대포 통장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대포폰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가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이 피해자 특정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죠.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30대 싱글맘 사망 사건, 자살 사건에 대해서 이 서울청에게 왜 피해자 특정이 아직도 안 되는 것이냐 예. 일반 시민들이 좀 질타를 하고 있죠. 네. 그 부분 감지하고 질타를 좀 의식한 부분인 것인지 김봉식 서울청장은 지금 현재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에는 강력팀만 수사에 집중을 했었는데 지능팀, 사이버 수사팀까지 다 추가 투입을 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음을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울러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종암경찰서가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 수사과 부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좀 지연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답답한 부분이죠. 답답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는 서울청장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냥 단순히 자기들도 답답하다. 그러면은 피해자 특정은 대체 누가 해야 되는 거고 누가 검거해야 되고 경찰들이 본인들의 어떤 수사 역량의 부족함을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불법 출심하면 보통 하루에도 수십 통씩 연락을 하고 협박을 하는 것 정도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불법 추심도 좀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수법도 놀라울 정도죠. 그러니까 지인들의 신상까지 좀 캐내서 협박을 하고 전 여자친구의 영상과 사진을 뿌리겠다. 이런 협박도 한다고 하는데
협박 유형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예,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당신이 대신 갚으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주 약과입니다. 아,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면은 대출을 받아갔던 채무자의 여자친구와 촬영했던 내밀한 영상과 사진에 대해서 유포하겠다,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하고요. 네. 또한 변제를 독촉하는 문자 메시지는 수시로 보내어서 굉장히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네. 하죠. 실제 어떻게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봤더니 처음 시작은 사실 큰 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제도권에서 적법하게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네. 피해자 상당수가 취약계층이란 말이죠. 이 때문에 예. 처음에는 뭐 2, 3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금액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에는 요즘엔 담보로 사실 20만 원, 30만 원 빌려주면서 담보를 뭘 잡겠습니까? 그렇죠. 연락처를 달라고 한다거나 네. 사진 클라우드 계정을 달라고 아. 한다고 합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돈이 급한 처지에는 네. 다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돈을 갚지 못하고 혹은 그들이 책정했던 고율의 이자를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돈 빌릴 때 담보조로 제공했던 연락처와 사진 등이 결국은 자신에 대한 협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네네.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연락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진 클라우드 계정에 있는 내용들을 유포해버리겠다. 유포해버리겠다. 갚지 않으면은 내가 이것을 다 알려버리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주 비일비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어떤 흔한 공갈 협박 폭언부터 좀 야간에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들은 모두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이 모든 것은 예. 다 불법입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이미 네.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잠시 법령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채권추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8조 3에는 채권 추심자는 채권 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이 법에서는 관계인을 네. 가족들이나 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무와 관련해서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령 구조에서는 불법 채심 행위의 유형을 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잘 보시다시피 1호에서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고요. 또한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네.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서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혹은 야간에 사생활 또는 평온을 심하게 해칠 정도로 말이나 글을 계속 보내는 것, 돈 갚으라는 거 계속 예. 보내는 거,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해서 불법 추심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러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특히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위력을 사용해서 채권 추심 행위를 한 경우라면은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이 채권추심법이 다 금지 혹은 처벌 규정까지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렇게 불법 추심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정말 좀, 이 좀 없어져야 되는, 근절돼야 하는 일인데, 법정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받고 공갈 협박 등의 추심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불법 대출과 추심은 여전히 만연합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또 그거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또 이 신고도 잘 못하거든요. 예. 실제로 2, 30만 원으로 네. 대출 받아서 결국은 수천만 원까지 이르렀던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네. 처음에 간단하게 30만 원을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 돈 잘 갚았습니다. 네. 그런데 한번 대출을 받은 이력이 남기 시작하면은 예. 그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채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해요. 연락이 네. 와서는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사람에게 유혹을 하게 되는 연락처를 것이죠. 공유하는 거군요. 사채업자들끼리.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돈이 좀 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렸다. 예.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고 한번 갚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 30만 원으로 시작했던 대출 금액이 석 달 지나면은 20배가 넘게 불어난다라고 합니다. 연체금에 이자까지 엄청나네요. 합치는 금액이라고 하죠. 20배요. 그러다 보니 불법 대출과 추심이 계속 만연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좀
나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가 하면 좀 이거는 또 뭡니까, 변호사님? 사체 추심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도와주겠다. 높은 이율과 추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수수료를 좀 챙기고 잠적하거나 협박을 일삼는 일명 사채 솔루션 업체가 성행을 하고 있다고요. 뭔가 대환을 해줄 것처럼 하면서 또 그 수수료를 가지고 도망간다. 아, 2번 죽이는 일인데 변호사님 이건 뭡니까? 예, 참 악성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 일명 사채 솔루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사채 문제를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정 정도 수수료를 요청하는데 예. 실제로는 어렵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난 뒤에도 원했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라고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황당한 이야기는 사채 솔루션 업체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당신의 사채에 대해서 원금 정도로 탕감을 해주겠다. 네. 사채업자와 채권자와 잘 이야기를 해서 원금 정도로 탕감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혹은 원금 납부 기한을 사채업자들에게 이야기해서 잘 납부 기한 좀 늘려주겠다, 연기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봤더니 사채업자들에게 사채 솔루션들이 받았던 수수료를 나눠 먹기를 해서 그들 사이에서 공범인가요, 공범? 그렇죠. 사채업자들과 야. 손을 잡는 과정도 있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사채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받았던 이자도 있고 그 와중에 수수료를 나눠 먹음으로써 원금만 돌려받기만 해도 남는 장사이다 보니까 결국 서로 손잡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의 뒤통수를 2번 치는 참 눈물 나는 상황인데요. 네.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예. 이 사채 솔루션 업체들은 마치 금감원이나 법무부 등의 정부기관의 로고나 링크를 달아놓음으로써 마치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고요. 네. 이름 또한 뭐 피해구제연구소 혹은 피해회복센터와 같이 큰 역할을 해줄 것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말들 다 갖다 그렇죠. 붙였군요. 이 MC님 잘 아시다시피 네. 사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법률 상담을 하거나 예. 아니면 추심에 관한 일을 하는 이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불법 영업을 버젓이 자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좀 답답한데요. 신분증만 있으면 좀 돈을 빌려주는 무허가 온라인 업체들이 좀 난립을 하면서 범죄 발생이 늘고는 있는데 불법 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좀 하락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처벌 수위가 낮아서 이거 계속 성행하는 거 아니냐, 변호사님 이거 어떤가요? 예, 먼저 검거율이 낮은 부분부터 예, 예. 말씀을 드리면 이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로 추심 신고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두려움을 딛고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했을 때 수사기관들은 좀 무성의한 대응을 보이죠. 왜냐하면 그 수사하는 사람들 입장으로도 이들이 다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이용하고 가명을 이용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해봤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어렵게 피해자 특정해서 기소까지 이르렀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처벌 형량이 참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네. 1심 판결 가운데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 단 5건에 불과하다고 하고요. 그래요? 집행유예도 5건이었고 나머지는 네. 벌금형의 집행유예거나 혹은 선고유예까지 혹은 무죄까지 이른다고 하니 야. 사실 피해자가 용기를 낼 만한 근거나 좀 동기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런 점 봤을 때에는 이 피해 신고센터들의 입장에 따르더라도 네. 더 이상 형량이 좀 가중될 필요가 있다. 처벌의 형량을 좀 실효성 있게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난 10월부터 사실은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금융회사 등의 좀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모르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예, 좀 예. 알게 되었는데요. 예. 올해 10월 17일부터 네. 금융감독원의 발의로 네. 개인 채무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취지는 금융회사 등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좀 보호하자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네. 내용으로는
전화, 문자, 이메일 다 포함해서 7일 동안 추심 연락은 7회 이내로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밖에 다양한 내용으로 통해서 채무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마음앓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네. 법에 의존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상담 접수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범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